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이곳에 인상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안경 한쪽도 깨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무슨 일을 겪었던 듯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디찬 겨울을 앙상한 가지 하나로 버틴 나무들이 여린 잎을 피우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걸 보면 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춥고 고단한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작은 잎사귀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게 되네요. 오늘은 은행을 다녀오다 너댓살 애기들을 봤습니다. 노란 차에서 애기들이 쪼르르 내리더라고요. 소풍을 왔는지 체육복을 맞춰 입고 작은 가방을 맸는데 꼭 귀여운 병아리들 같았죠. 앙증맞게 짝을 지어서 걷는데 참새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 딸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키운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딸을 정말 그렇게 키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딸과 저 이렇게 단 둘뿐이었어요. 딸 미니가 3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새벽에 지방으로 배달 가다가 음주운전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고아나 다름없었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절 일으켜 세운 건 어린 딸이었습니다. 우리 미니는 아기 때부터 남다르게 예쁘고 청명했어요. 작고 여린 아이가 제 마음을 위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살 때던가 제가 돈 없는 한탄을 혼잣말로 하고 있었죠. 근데 딸이 그걸 듣고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돈 없어? 나중에 커서 내가 돈 많이 사줄게.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도 100잔 사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우리 딸 하나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고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게 어떤 건지 딸을 키우며 알게 됐습니다. 미니는 자라면서 속 한 번 안 썩이더니 결국 서울대에 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네 잔치를 열었죠. 그날 밤 달을 보며 남몰래 울었어요. 이 기쁨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야속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혼자 울고 있는데 딸이 눈치를 채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달 보면서 아빠 생각했어? 왜 울어요, 이 좋은 날? 아니야. 아빠 생각은 우리 미니 좋은 대학 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달님한테 빌었지. 엄마 안 울었어. 울긴 왜 울어 내가? 웃어도 모자랄 판에. 눈가가 촉촉하잖아. 엄마, 좋은 일에 우리 웃자. 울면 나 기운 빠져. 하늘에 계신 아빠도 우리가 웃고 행복하게 지내야 좋아하실 거야. 그렇죠, 아빠? 딸은 때로는 저보다 더 의젓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강해졌어요. 사실 저는 겉만 보면 여장부예요. 여자 천하장사라고 해야 할까요? 돌도 씹어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마음은 꽤나 여렸죠. 그렇지만 딸 하나 혼자 키우면서는 체격 좋고 통통한 외모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괜한 남자들이 얼쩡거리지도 않고 편했어요. 자연스럽게 내면도 강해졌고요. 반면 우리 딸은 가을 들판의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 어떤 배우보다도 제 딸이 제일 곱고 사랑스러웠어요. 딸은 우리 남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날렵한 인매까지 딱 제 아빠를 빼다 박았죠. 저와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공장은 제 3번째 직장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혼자 올라왔어요. 고향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진 제가 10살 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술 안 드시면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원수 같은 술을 못 끊으시고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딸둘 알아서 살라고 하고 재혼하셨고요. 언니는 고등학교 때 가출해 연락이 끊어졌죠. 전 중학교 때부터 혼자 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처음에 미용실, 두 번째는 식당에 있다가 세 번째로 가게 된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죠. 키만 멀대같이 큰 남편은 얼굴이 어둡고 나이도 많아 보였어요. 전 당연히 가정도 있고 아저씨인 줄 알았죠. 그런데 주방 이모가 이러는 거였어요. 수경아, 인태랑 밥 좀 같이 먹어줘라. 왜요? 제가 왜 유부남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쓸데없이. 유부남? 아니야. 인태, 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28밖에 안 됐는데. 네? 30대 훨씬 넘은 거 아니었어요? 결혼도 한 줄 알았는데. 얘 좀 봐. 인태 멀쩡한 총각이야. 근데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밥을 세 모이만큼 먹어. 밥을 잘 안 먹으니 기운도 없고 피곤하지. 그래도 공장 일하는 거 보면 용해. 남자가 깡은 있어. 근데 왜 저보고 같이 밥을 먹으래요? 수경이 밥 먹는 거 보면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가잖아. 인태도 입맛 좀 살아나라고. 아유,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아유, 싫음 말고. 근데 수경이 넌 나중에 복 받을 거야. 밥을 엄청 복스럽게 먹어서. 밥 덮어줄까? 많이 남았는데. 남은 거 있으면 좀 싸주시면 좋고요. 전 주방 이모가 별 참견을 다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제가 손이 좀 크거든요. 공장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주먹밥이랑 김밥을 싸왔는데 그 인태라는 남자가 엄청 잘 먹더라고요. 다 먹더니 저한테 잘 먹었다고 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귀엽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알았는데 인태 씨는 오랫동안 위험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입맛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병을 오래 앓은 뒤로 어머님이 해주신 밥 아니면 잘 못 먹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어린 애들도 안 그러는데. 근데 3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제가 밥을 해먹는데 영 입맛이 안 살아나네요. 제가 만든 김밥은 입맛에 맞았어요? 엄청 잘 드시던데. 네,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세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특히 그 신김치 넣은 김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간만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또 해드릴까요? 잘 드셔야 속병도 낫죠. 저 도시락 가끔 싸우는데 그때 인태 씨 것까지 싸울게요. 자꾸 같이 뭘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인태 씨는 안색도 살아나고 건강해졌어요. 얼굴에 살이 오르니까 그제야 제 나이로 보이더라고요. 인태 씨는 제가 도시락 싸준 보답으로 영화도 보여주고 놀이공원에 데려가줬죠. 그렇게 저흰 데이트를 하게 됐고 서로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태 씨도 저랑 비슷하게 가족이 딱히 없었어요. 저흰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그려보기로 약속했죠. 결국 연애 1년 만에 공장분들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축하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뭐야. 둘이 딱 잘 어울릴 것 같더라니까. 그러게요. 그때 같이 밥 먹으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처녀 총각 맺어주는데 뭐 있다니까. 잘 살아.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고맙습니다, 이모님. 나한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앞으로 수경이가 해주는 밥 실컷 먹으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 우린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집을 구했습니다. 주택이었는데요. 그 옆에 창고도 마련했어요. 남편은 작게라도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밀가루, 설탕 같은 걸 쌓아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자리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 과정에서 미니가 태어나고 1년이 막 지났을 때 남편이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미니가 제법 커서 밥을 먹을 때까지 혼자 끼니를 챙길 때마다 힘들었어요. 차려준 밥상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척 들던 남편이 생각나서요. 신기한 건 다른 건 순하디 순한 우리 딸이 크면서 입맛이 꼭 제 아빠를 닮아간다는 거였죠. 생전 남이 한 김치나 반찬은 먹지를 않고 제가 한 집밥만 잘 먹었습니다. 정성을 들여 밥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미니는 학교에서 늘 1등만 해왔어요. 미니가 중간고사에서 또 1등 했다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해?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하고 이런 효녀가 어디 있어? 미니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치? 그러게. 혼자 알아서 열심히 하네. 나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 내가 보니까 미니 엄마도 공부머리 없진 않던데. 계산도 잘하고 말이야. 공부머리는 애 아빠 닮은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아주 공부를 잘했거든. 가난해서 먹고 사느라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그랬구나. 하늘에서도 얼마나 기특해 할 거야, 미니를. 그나저나 우리 미니 진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미니가 서울대에 붙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요. 그날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대학 교정에서 얼싸안고 난리였어요. 딸이 서울대에 붙은 뒤 전 밤마다 달을 보며 소원 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딸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늘 말했죠. 우리 미니 꼭 지켜달라고요. 제 소원을 하늘이 들어줬는지 미니는 학교 졸업도 잘하고 가고 싶던 증권회사에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슬슬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면 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 생각 없어, 엄마. 그래도 너 좋다는 남자 있으면 데이트도 한 번씩 하고 그래. 이렇게 예쁜 나이에 일에 파묻혀 사는 게 엄마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만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전 딸이 남자에 영 관심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랑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냉면을 좋아하는 전 그러마하고 같이 나섰죠. 딸은 절 서울에 있는 유명 냉면집으로 데려갔어요. 동네에도 맛있게 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온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딸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꾸 문 쪽을 바라보고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식당에 들어오는 훤칠한 청년에게 손짓을 하는 거였어요. 정 선배, 여기야. 청년은 딸을 보며 싱긋 웃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해왔어요. 엄마, 있잖아. 사실 내가 누구를 좀 불렀어. 내 남자친구. 엄마 놀랐지? 뭐? 미니야, 너 남자친구도 있었어? 진작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같이 냉면이나 한 그릇씩 먹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줘, 엄마. 너는 진작 말을 하지. 그러면 좀 예쁘게 입고 왔을 텐데. 엄마 지금 괜찮니? 지금도 무지무지 예뻐요. 정 선배, 이리 와 앉아. 인사해. 내가 엄청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렇게 저는 딸의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청년이 냉면집에 들어오는데 딸이 부르기 전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라 시선이 저절로 갔죠. 미니가 선배라고 부르는 청년이 테이블에 와 앉았고 저한테 씩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아나운서처럼 좋더라고요. 진짜 첫인상부터 다 마음에 들었죠. 그 청년은 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학도 같이 다녔더라고요. 우리 딸이 후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미니 선배 정석호라고 합니다. 엄마, 정 선배 공부도 되게 잘했고 일도 잘해요. 회사에서는 내 사수이기도 하고 보다시피 지금은 내 남자친구가 됐지만 그때 둘이 서로를 보면서 웃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가워요. 얘가 갑자기 말을 꺼내서 정말 깜짝 놀라지 뭐예요. 미리 알았다면 분위기 좋은 데서 보자고 했을 텐데 아쉽네요. 내가 식사를 대접해도 좋았을 텐데. 미니야, 너 정말? 엄마 너무 당황스럽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죠. 그동안 참 만나 뵙고 싶었어요. 미니가 어머님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어머니가 낯설지 않은데요. 어머, 그런가요? 우리 미니가 저에 대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냉면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미니한테 알려줬어요. 여기 냉면 육수 진짜 제대로 만들거든요.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회냉면 참 괜찮아요, 여기. 그렇게 저희는 냉면을 한 그릇씩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말만 그렇지 전 그렇게 맛있다는 냉면 맛을 하나도 못 느꼈어요. 미니와 나란히 앉은 청년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공부하고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알아서 연애도 잘하는 미니가 너무 기특했죠. 걱정은커녕 그저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청년과 차까지 마시고 집에 와서 딸과 얘기를 나눴어요. 미니야, 너 혹시 그 청년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니? 엄마, 사실 맞아. 선배가 먼저 말을 꺼냈어. 올 가을에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는 준비가 다 돼 있대. 그래? 우리 딸 프로포즈 받았구나. 그래서 넌 뭘 했어? 뭐라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 선배는 예전부터 엄마한테 자기 소개해달라고 졸랐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자리부터 마련한 거야. 사귄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알고 지낸 건 대학 때부터 알았으니까 오래 본 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크게 나쁜 버릇도 없고.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해. 좋은 남자 있으면 하는 거지. 우리 미니 이제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구나. 나 엄마 혼자 두고 결혼하는 거 내키지 않아.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외롭고 쓸쓸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왜 해? 엄마가 어린애야? 넌 네 갈 길 가야지. 가서 남편 사랑받고 너처럼 예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집 오랄 때 가. 올가을이면 엄마도 좋아.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하다는 말은 왜 해? 앞으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어. 너 잘 살 생각만 해. 엄마한테 좋은 일에 울지 말라더니 우는 거야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하지만 딸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그날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알고 보니 사돈될 집은 꽤 부자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는 애들한테 서울 한복판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넉넉해서 사위될 청년은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참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미니를 좋다고 한 것도 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선 미니가 자랑스럽고 부족한 게 없는 딸이지만 저쪽 집에서 흠을 잡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빠 없이 자란 딸이라고 잡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예비 시댁에 다녀오고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석호 씨, 부모님 허례허식이 없으신 것 같아 엄마. 집은 큰데 소박하게 꾸미고 사시더라고. 그래? 음식은 입에 맞았어? 너 입맛 까다로워서 다른 집 음식 잘 못 먹잖아. 너무 맛있었어. 엄마가 해준 음식이랑 맛이 비슷하더라고. 그런 것도 참 잘 맞고 너무 신기해. 정말 다행이다. 그뿐이 아니야 엄마. 정 선배가 그랬거든. 자긴 정말 부모님 존경한다고. 선배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갔어. 아버님, 어머님 다 나한테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곧 상견례를 했는데 시종일관 분위기가 참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바깥 사돈은 전국을 다니며 집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고요. 안사돈은 외동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마음에 쏙 드는 미니를 데려와서 너무 흡족하다고 하셨죠.
나무랄 데 없이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사돈도 참 잘 만났다고 전 안심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딸한테 해준 예물 세트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검소하게 사신다는 분이 며느리 예물은 아주 화려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진주, 순금의 명품 가방도 전 그때 처음 보게 되었죠. 화장품이며 신발도 아주 값비싼 걸로 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안사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그것보다 해주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저희 바깥 양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환영 제대로 해주라고 했고요. 그런데 미니가 한사코 됐다고 해서 그 정도만 해줬습니다. 지금 못한 건 살면서 해주려고요. 아유, 지금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사돈. 곱게 키운 딸 데려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참, 석호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저 며느리 맞이할 때 이렇게 해주려고 전부터 벼르고 있었어요. 미니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아이라서요. 미니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큰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요. 시내에 아파트 얻어 살면서 창고로 출퇴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근데 전 살고 있는 이 집에 애착이 컸어요. 남편이 마련한 첫 집이기도 했고 여기서 미니도 태어나고 좋은 일도 많았거든요. 딸과 사위가 걱정하는데도 전 이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살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고요. 사업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자리를 잡아서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계속 할 생각이었죠.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네 딸인 줄 알겠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애 늙은이 같이. 엄마 결혼하고 혼자 살아본 적 없잖아요. 늘 내가 곁에 있었는데 없으면 허전할 거야. 우리랑 같이 살면 좋은데 엄마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엄마 끼니는 잘 챙겨 드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내가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아셨죠? 아예 집안에 CCTV를 달아라. 그럴까? 농담이야. 엄마 걱정은 그만해. 아빠가 엄마 지켜줄 거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넌 결혼해서 잘 살 생각이 나해. 결국 순조롭게 결혼식을 잘 치렀고 전 큰 집에 혼자 남게 되었죠. 미니한테 큰 소리는 땅땅 쳐놨는데 딸이 결혼해 나가니 허전하긴 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미니가 식탁에 앉아 과자 먹던 모습, 거실에서 TV 보는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해가 지면 저절로 딸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저녁마다 미니와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것도 뜸해지고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허전했죠. 그럴수록 전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할 게 일밖에 없기도 했고요. 사장님은 어째 더 기운이 넘치세요? 하나 있는 딸내미 시집 보내고 허전하지 않으세요? 왜 안 허전해? 보고 싶고 그립지. 그렇다고 기운 빼고 앉아있을 필요 있어? 요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미래 손주 태어날 거 생각하면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 능력 있는 할머니 소리 듣는 게 내 소원이야.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지금도 충분히 능력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더 벌려고 그러세요? 한참 더 벌어야지. 욕심 많은 할머니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고. 아참, 거래처 더 늘어난 거 알고 있지? 그렇게 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딸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이 달을 잔뜩 가렸는지 더 캄캄했죠. 비가 오려고 하는 건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전 일찍 잠들어야 푹 자는 편이라 그날은 좀 뒤척였죠.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서재방에서요. 딸이 서재방에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결혼해 나간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 방에선 어떤 소리도 날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전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방으로 갔어요. 쥐가 들어왔나 길고양이가 들어왔나 해서요. 별로 무서운 생각도 안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재방에 가보니 얼굴에 시커멓게 뭘 뒤집어 쓴 강도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걸레통을 밟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들키고 말았죠. 강도는 절 보자마자 대번에 다가오더니 위협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가방에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제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 강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애원했어요. 살려주세요. 있는 건 다 가져가세요. 돈도 다 드릴게요. 대신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전 그 순간에도 우리 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강도가 절 어떻게 할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마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강도는 저한테 다가와 끽소리도 내지 말라면서 다시 손을 묶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집 앞에 트럭을 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트럭은 배달 직원이 출근하는 소리였어요. 살림집 바로 옆 창고에 밀가루와 설탕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방으로 배달 갈 물건이 많아서 한 직원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던 거였죠. 지석이라고 건장한 체격에 힘이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도도 밖에서 나는 트럭 소리에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용기를 내서 몸을 날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이 장사 집안이에요. 전 아버지를 닮아서 체격도 크고 먹성도 좋았거든요. 몸도 어렸을 때부터 돌덩이 같고 단단했고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먹으니까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 강도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서 제 몸을 날려 몸통 박치기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창문을 깨고 바깥에 있는 직원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잘 들을 수 있게 엄청 크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강도야! 제 몸통 박치기가 생각보다 힘이 셌는지 강도는 쓰러졌어요. 동시에 유리창을 깨고 지르는 살려달란 소리에 당황하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중년 여자고 자기한테 속절없이 당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도는 몸을 일으키면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 상태로 발을 뻗어서 강도의 눈탱이를 강타했어요. 제 발이 또 도끼처럼 단단하고 크거든요. 그때 강도의 안경이 부러지면서 다시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현관에 있던 센서등이 작동하면서 불이 켜졌어요. 복면을 쓰고 있어서 강도의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나동그라진 강도가 절 보더니 당황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밖에 있는 직원을 부르면서 강도한테 달려들었죠. 다리에 매달리면서 직원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지석아! 강도야 강도! 빨리 들어와! 사람 살려주세요! 지석이는 우리 집 도어락 번호도 알고 열쇠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 따고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느꼈는지 강도는 다리에 매달린 저를 손으로 힘차게 내리쳤어요. 이때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강도 힘이 얼마나 셌는지 전 뒤로 자빠지면서 다리를 놓치고 말았죠. 그때 지석이가 현관 앞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현관문이 확 열렸어요. 지석아! 아이고 사람 살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당신 누구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강도는 급하게 직원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지석이는 본능적으로 강도를 쫓아 뛰어나가더라고요. 도둑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었지만 결국 잡지 못했어요. 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죠. 직원은 강도 쫓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빠진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벌벌 떨리는 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혼자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직원이 떠다주는 물을 마시고 전 간신히 일어났고 겨우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 당장. 지석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집안은 강도와 저의 몸싸움으로 어수선했죠. 현관부터 서재방까지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묻더라고요. 떠오르는 대로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때 직원이 오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뒤늦게 공포가 밀려왔죠. 미니한테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결혼하고 혼자 살게 된 저를 걱정하던 아이한테 되도록 이번 일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생전 밖에 그러고 다니는 애가 아닌데 정말 급했던 것 같았어요. 딸이 절 와락 앉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누가 알려줬어? 지석 아저씨가. 엄마, 내 말 왜 안 들었어? 이사하라고 그랬잖아. 엄마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혼자 그 나쁜 놈한테 큰일이라도 당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딸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를 안고 벌벌 떠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까봐 일부러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직원이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한텐 보호자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경찰도 아마 딸에게 연락하라고 했었겠죠. 전 괜찮다고 다친 데도 없고 조금 놀란 것뿐이라고 딸을 달랬습니다. 눈물 범벅인 딸의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침착해지더라고요. 울지마 미니야. 하늘이 도왔는지 때마침 지석 아저씨가 트럭 몰고 와서 엄마 살았어. 어디 봐봐. 왜 병원 안 가고 있어? 다친 데 없는지 검사라도 해봐야지. 도둑놈은 도망친 거야? 못 잡았다며. 경찰들이 이제 조사한대. 진정해 미니야. 얼마나 놀랐으면 잠옷바람으로 달려왔어. 지금 잠옷이 문제야? 엄마 잘못했을까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부모라고 저 하나밖에 없으니 딸이 놀란 것도 당연했죠. 그러고 있는데 사위도 들어오더라고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랑 제가 주변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웃분들도 다 놀라셨어요. 여기서 이런 일 처음이라고요. 생전 도둑이라고는 없는 동네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맞아. 문 안 잠그고 사는 집도 허다해. 도둑도 잘 안 드는 동네인데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회사까지 못 가고 달려온 사위와 딸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경찰은 엉망인 현관 주변에 서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뭘 보여줬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강도가 남기고 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혹시 안경 쓰세요? 아니요. 그 부서진 안경 강도 거예요. 제가 발로 눈을 세게 차서 떨어지면서 부서진 모양이에요. 어느 쪽 눈이요? 오른쪽이던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밖에 직원이 도착해서 저도 죽을 각오로 덤볐어요. 직원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이거 의수 같은데? 이거 어떻게 떨어진 걸까요? 의수요? 저와 딸 사위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강도가 저를 떼어내기 위해 내려치다가 떨어진 게 의수더라고요. 저도 죽기 살기로 매달렸나 봅니다. 강도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몸의 일부인 의수가 떨어진 거였어요. 보니까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들은 그걸 증거로 챙겨간다고 했어요. 옆에 서 있던 딸이 이렇게 중얼거렸죠. 시아버지 의수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걸 들은 사위가 발끈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강도 의수가 아버지 거랑 비슷하다고? 의수가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지금 우리 아버지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슷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말이 나와버렸어. 미안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말을 함부로 하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엄마가 강도당한 게 보통 일이야? 큰일 날 뻔하셨잖아. 너희 둘 왜들 그러니? 미니야, 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의수랑 똑같이 생겼다니. 정서방이 화낼만 하다. 미안해. 손 색깔이랑 커다란 검버섯 그런 게 너무 똑같아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 사과할게. 사실 딸의 시아버지는 왼손에 의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상견례 때도 스치듯 보았고요. 다만 사돈이 손을 숨기는 버릇이 있어서 전 자세히 보지는 못했죠. 그저 의수를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 전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고로 팔을 잃으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신 게 다행이라고요. 미니는 아버지를 사고로 잃어서 시아버지가 다치셨던 걸 더 안타깝게 생각했죠. 경찰은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다가와 묻더라고요. 의수 제작 업체도 요새 많아져서요. 아버님께서 의수를 하시면 업체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제작하셨는지 전화번호랑 주소 정도요. 수사망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죠. 제가 의수를 해드렸으니까요.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곳이고요. 전화번호랑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도 쉬워요. 아주 실력 있는 분이라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거기서 실마리 잡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장모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강도 꼭 잡아주세요. 사위는 경찰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아주 성의껏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의심을 받으니까 불쾌한 것도 같았죠. 경찰은 조사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밀가루 창고 앞에 있는 CCTV 기록들과 의수 그리고 깨진 안경 증거를 모두 가지고 돌아갔어요. 경찰이 가고 가족만 남게 되니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딸은 그런 절 혼자 둘 수 없다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웃집에 가 있거나 할게. 나는 걱정 말고 일들 봐. 나 때문에 회사 출근도 못했잖아. 얼른 가봐. 지금 회사 출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강도가 보복하려고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 집에 가세요. 그러는 게 맞아요. 엄마 안 가면 나도 여기 있을래. 회사엔 사정 말하고 하루 휴가 내면 돼. 다들 이해해 주실 거야. 사실 저도 혼자 있기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딸네 집에 선뜻 간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은 지금 사돈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들어간 새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가량을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사돈댁이 아파트 꼭대기층의 복층이었고 사위가 쓰던 층도 비어 있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중이었죠. 때마침 바깥 사돈도 지방에 출장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돈만 계시다니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따라가게 됐어요. 안사돈은 당연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새벽에 애들이 연락받고 옷도 못 갈아입고 나가는데 제 심장이 다 벌렁거려서 혼났어요. 괜찮으세요, 안사돈?
네, 첫눈으로 강도가 도망갔어요. 때마침 직원이 새벽 일찍 출근해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푹 쉬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놀랐을 때 먹는 약 있는데 그거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안사돈. 얘들아, 얼른 모시고 올라가. 서 계시기도 힘드실 거야. 얼마나 놀라셨겠니? 딸과 사위는 저를 눕혀놓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 곁에 있겠다고 하면서요. 안사돈은 저 먹으라고 죽을 끓여주셨어요. 안 먹힐 것 같은데 성의를 생각해서 한술 뜨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안사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캐리어에 짐을 싸놓으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말을 급하게 해요? 제대로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안사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사위가 묻더라고요. 아버지예요? 이틀 후에 올라올 양반이 거기 일도 다 못 마치고 급하게 어딜 가야 한다는구나. 이번엔 오래가 있어야 한다고 짐을 새로 챙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야. 갑자기 어딜 또 가세요? 이번 일 끝나면 한동안 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바로 떠나야 하는 급한 일이라고 옷이랑 가방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말할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 안사돈이 집에 오셨다는 말도 못했네. 하여간 이상하네. 꼭두 새벽부터 사람을 재촉하고. 아버지 성격 급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사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안사돈은 계속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을 간신히 먹고 위층 딸방에 좀 누워 있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30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딸과 사위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죠. 바깥 사돈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얼른 일어나 나갔어요. 인사는 해야 하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석호, 너 지금 여기서 뭐해? 회사 안 갔냐? 일 생겨서 출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디 다치셨어요? 안대는 왜 하고 계세요? 왼손은 또 왜? 아무것도 아니야. 뒤늦게 가방을 들고 나온 안사돈도 바깥 사돈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깥 사돈은 한쪽 눈을 안대로 가렸고 의수가 없어 왼팔 소매가 헐렁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당황하며 안대를 왜 했는지 말을 꺼냈죠. 눈병이 갑자기 나서 그래. 이거 전염되는 유행병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지내려고. 안경은요? 안경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 치료받다가 안가에 두고 왔나 보다. 뭘 그렇게 꼬치꼬치 개물어? 의수도 어디 잃어버리고 오셨어요? 잠깐만요, 아버지. 왜 자꾸 나가려고 하세요? 안경과 의수는 평소에 바깥 사돈이 몸의 일부처럼 하고 다니던 건데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하니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었겠어요. 당황한 바깥 사돈은 안 사돈에게서 가방을 뺐듯이 가져가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사위가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의수를 잃어버리셨는데요?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모님이 어떤 일을 겪고 오신 건지 아세요? 이 녀석이 바쁘다는데 왜 이렇게 붙잡아? 일단 놓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밖에서 아버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 해. 사위의 손길을 뿌리치며 바깥 사돈은 허둥지둥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현관 앞에는 경찰이 와 있었어요. 열린 문을 통해 경찰이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정대만 씨, 당신을 강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날 왜 체포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 잘못 봤어요. 떨어뜨린 의수 다 확인했어요.
경찰서에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의수라니요. 아니, 난 의수 안 낍니다. 아니, 왜 날 연행한다고 이 난리예요? 뭘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요? 전 벌어지고 있는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니도 바위처럼 굳어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진 사위가 바깥사돈을 붙잡고 물었죠.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설마 지난 밤에 장모님 댁에 든 강도가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저도 아니라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바깥사돈은 고개만 떨굴 뿐이었어요. 경찰이 바깥사돈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전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경찰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가 바깥사돈이라는 말입니까? 경찰 양반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잡아가는 거냐고요? 네, 아주머님 댁 현관에 떨어진 의수가 바로 이분 거였어요. 맞춤 제작이라 제작 번호도 딱 맞아요.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때 곁에 있던 안사돈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맥없이 주저앉더라고요. 전 경악했습니다. 저희 집에 한밤중 침입해서 제 손을 묶고 강도짓을 하려던 범인은 다름 아닌 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바깥 사돈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서재를 털던 그 복면강도는 내 딸이 인품 훌륭하다고 자주 이야기하던 시아버지였죠. 전 소름이 돋고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밝혀진 사건의 진위는 이랬어요. 의수 강도는 그 당시 관할 경찰들한테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번번이 현장에서 강도를 놓쳐서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찾던 때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몇 명이 그 용의자가 의수를 차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같은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관할 지역 형사들이 범인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도를 당했고요. 경찰들은 사위한테 들은 의수 제작업체에 당장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강도가 흘리고 간 의수에는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제작번호가 있었다고 했어요. 남아있는 손 형태에 맞게 주문 제작된 거라서 특징도 분명했고요. 딸이 얼핏 보고도 시아버지 의수랑 비슷하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죠. 피부색, 검버섯, 그런 게 낯이 익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사실도 알게 됐어요. 바깥사돈은 반년 전 다른 집을 털다가 집주인을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하게도 살인강도 용의자였던 거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저와 민이 사위가 받은 충격은 말도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사위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결국 바깥사돈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러진 안경과 의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법의 심판을 받고 2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 소름 끼쳐. 석호 씨 아버지 동일범죄 전과가 18범에 달한대. 10대 때부터 시작한 범죄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야. 사람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난 진짜 감쪽같이 몰랐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도둑질이야, 도둑질이. 나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결혼하면서 받은 예물이랑 선물도 다 두고 올 거야. 너무 찜찜하고 화나. 법 없이 살뿐들인 것처럼 하시더니 이게 뭐야. 정서방은 어떻게 하고. 그 사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 얼굴도 제대로 못 봐.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난 자신 없어.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미니야, 그러다 둘이 영영 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게 문제야? 나 그런 집 식구로 못 살아. 어머님도 대충은 알고 계셨다잖아. 아버님 그런 방법으로 돈 벌어오시는 거. 두 분 다 내 상식으론 받아들일 수 없어. 석호 씨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번 일에 잘못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얼굴 맞대고 밥 먹고 잘 지낼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래,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정서방이랑 잘 이야기해봐야지. 부부의 연을 끊는 게 그렇게 쉽니?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엄마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것도 아버님 강도짓으로. 사실을 알고도 나 그 집 며느리로 있을 수 없어. 석호 씨랑도 이미 불편해졌고. 엄마, 우리 어디 오피스텔이라도 빌려서 당분간 같이 있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미니와 전 도심의 오피스텔을 구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 말로 사위는 큰 충격을 받고 미니와 저를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정도 이해가 갔죠. 사위는 아버지가 훔쳐온 돈으로 입고 먹고 공부하고 제 딸과 결혼한 셈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걸 알고도 안사돈은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미니에게 듣기로 안사돈은 끝까지 바깥사돈을 감싸고 돌더래요. 사위가 안사돈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 항의하니까 다 가족을 위해 저지른 일이니 비난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사위가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이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남의 집 털고 죄 없는 사람 다치게 하고 죽인 것도 다 저를 위해서란 얘기예요? 석호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욕해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전 아버지 편 못 들어요. 전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두 분은 평생 절 속이셨어요. 훔친 돈으로 입고 먹고 공부하고 컸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괴롭다고요. 너만 괴로운 줄 아니? 엄마는 어떨 것 같아? 자식이라고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너마저 부모 탓하면 어떡해? 미니는 무슨 잘못이에요? 장모님은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미니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눈도 못 마주친다고요. 난 모르겠다. 내 머리도 복잡해 죽겠어. 어머니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두 분 다 보고 싶지 않아요. 저 평생 찾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예 없는 셈 치라고요. 석호야, 그러지 마라. 엄마랑 같이 있자. 아버지도 저 지경인데 어딜 간다고 그래. 아무하고도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갈 거예요. 전 다 잃었어요. 애초에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저 찾지 마세요. 갈게요. 석호야, 아들아. 그렇게 사위는 집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딸도 오피스텔을 나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과 창고는 그대로 두고 떠났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당분간 그 집에서 살면서 일을 봐주기로 해서 맡기기로 했죠. 어느 날 사위가 이혼 서류를 들고 이사한 집으로 찾아왔고 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둘이 헤어지던 날 저는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사돈의 끔찍한 범죄는 온 가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어요. 딸 내외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혼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미니야, 미안하다. 내가 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 나도 아버지가 용서 안 되는데 남은 네 짐들은 내가 다 붙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 결혼하면서 가져간 내 물건은 이미 다 가져왔어. 당신 부모님 댁에 있는 폐물이랑 가방, 옷들은 결혼할 때 다 받은 거야. 나 그거 가질 생각 없어. 그냥 버리거나 알아서 처분해줘. 그래, 처분할게.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 것 같아. 아버지가 도둑질한 돈으로 산 거라 보기 싫다 이거지. 난 어쩌겠어, 미냐.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살고 싶지가 않아. 석호 씨도 나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우리 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잖아. 그렇지만 뭐라든 나쁜 마음은 먹지 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알아. 미니야, 어디에서 뭘 하든 잘 되길 빌게. 나 간다. 잘 있어. 장모님께도 꼭 전해드려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딸은 사위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우린 도착한 첫날 숙소 앞에 바다로 나갔죠. 화가 난 것처럼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딸이 앞서 걷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어요.
금이야 오기야 기른 딸이 시집을 잘 간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의 집안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딸도 저랑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이유로 이혼하게 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날은 바람이 무척 거센 날이었어요. 귓가에 거센 바닷바람이 윙윙 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딸을 안고 말했어요. 미니야, 이 넓은 바다 앞에 서니까 우리가 한없이 작은 것 같지 않니? 까짓거 맹수한테 세게 물렸다 생각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딸 아직 젊고 창창하잖아. 지금까지 겪은 일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 출발하자. 엄마, 미안해. 나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석호 씨 부모님 그런 분들인 줄 꿈에도 몰랐어. 엄마를 해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 미안해 엄마. 이런 일 겪게 해서. 다 내 잘못 같아. 나한테 뭐가 미안해. 그저 운이 나빴던 것뿐이야. 아니지. 그 일 없었으면 너 그런 분들인 줄 까맣게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지. 다 하늘이 도왔다. 엄마도 안 다쳤잖아. 어쩌면 아버지가 우릴 도와준 걸지도 몰라. 아버지가? 그래. 아버진 다 아셨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겠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하늘이 도왔다고.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씩씩하게 살 거야. 우리 같이 힘내요. 그날 딸과 전 밤이 될 때까지 백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바닷가에 뜬 달을 보면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 모녀는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살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다니러 간 여행이었는데 계획을 바꾼 거였죠. 살 집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카페 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놨는데 자기가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 간식으로 도너츠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 학교 갔다 오면 설탕 굴려서 줬잖아요. 그거 카페 디저트로 팔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엄마가 넣어주려고 만들었던 건데 사람들도 좋아할까? 그럼요. 그때 친구들도 놀러와서 다 너무 맛있다고 했던 거 나 다 기억하는데 커피랑도 궁합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꼭 맡아주세요. 일이 잘 풀리려는지 때마침 카페 자리도 적당한 게 나와서 딸과 전 계약을 하고 오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 창고에 쌓아두었던 밀가루, 설탕도 제주도로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흰 커피와 꼬마 도너츠를 파는 카페를 시작했죠. 집과 카페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꽃씨를 뿌렸어요.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계절마다 다르게 피는 꽃을 보면서 저와 딸은 상처를 잊고 힘차게 살고 있어요. 또 여행 와서 저희 카페를 찾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정서방 생각도 가끔 떠오르네요.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데 그게 국내인지 해외인지도 모르고 사위는 그렇게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렇게 된 걸 보면 가슴 한편이 찌릿해요. 자식을 둔 부모면 좋은 일 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번 일로 깊게 깨달았습니다. 여린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새순을 내밀듯 우리 딸에게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미니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가 늘 곁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요. 제 기막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네요. 사연자분의 말씀대로 부모라면 좋은 일하며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두 모녀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